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또 주말이 왔고요.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과 주말 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또 10월을 맞이하고 있고 뭔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까 했는데 주말 사이에는 또 안 좋은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일요일 밤입니다. 또 지난 한 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정리 한번 해보고 그다음 또 다음 주를 또 일부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약간 판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주 후반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금요일은 물론 빠졌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이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이 가장 컸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많이 빠진 거 있죠. 많이 빠진 것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단 그 모멘텀이 언제 작동을 하는지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뭐였죠? 금리죠. 금리가 일단은 좀 안정을 찾았죠. 올라가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유가 WTI 기준으로 유가가 올라가다가 또 좀 안정을 찾았고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가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또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화, 수, 목 요 구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산유국들이 전쟁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다행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돌아서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장기금리가 혹시나 또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건지 중동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지금 중동지역에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요 리스크가 다시 전쟁이 확산되는지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서를 제가 저쪽에서 잠깐만 해드리면 자, 또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죠? 우리는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고 포문을 연 LG전자,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일단은 포문을 잘 열었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남아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지금 대형주들이 잘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잘 나와준다라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12개월 FWD 그 포워드, 그죠? CBM입니다. CBM.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FWD, CBM. 이게 12개월 후에 이익의 추정치인데요. 지금 최근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PER은 어떻게 됐죠? 지금 10배 수준으로 제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0배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죠. 9배 수준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가 올라가겠죠. 분모가 올라오겠죠. 근데 주가는 만약에 전쟁 때문에 떨어져주는데 밑에 실적 전망치는 올라와. 그러면 PER이 어떻게 될까요? PER이 떨어지게 됩니다. PER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적이 안 올라오고, 자, PER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이렇게 꺼서 P2인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근데 분모가 지금 포문을 연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3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밑에 분모는 올라오니까 PER 밸류 부담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방은 조금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종목 셀렉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실적의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같은 그 높은 금리 수준에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도 수익성이 잘 방어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실적 시즌에 있을 것이고요. 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를 좀 계속 같이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았던 미국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온 뉴스들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가 로우네, 로우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심리가 좋아야지, 높아야 되는데 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혼조세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끝이 났는데요. 요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꺾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죠?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제가 항상 걱정 말씀드렸던 게 4Q에 미국의 자, 11월 달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가면 그래 11월은 동결되니까 괜찮네. 근데 12월에 한 차례 더 이상 이야기가 만약에 그때 나오는데 그 무렵에 이 소비 심리가 꺾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혹시라도 기업들의 파산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겁니다. 미국은 GDP에서 제가 70% 이상이 초반이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소비자 심리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의 끝이 났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컨센서스는 67.2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숫자를 뚜껑을 열고 나니까 63으로 이렇게 꺾여버린 이 부분이 조금 타격을 줬다. 자,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자, 빅테크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금리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 소비재는 제가 당분간은 시장을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심리가 꺾이면 가장 필수적으로 내가 사야 되는 것들,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장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식료품, 음식료와 같은, 자, 이런 것들은 뭐죠?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꺾였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 소비가 이쪽이고요. 소비 심리가 꺾였을 때 가장 먼저 꺾이는 것들이 경기 소비재입니다. 굳이 내가 지금 안 바꿔도 되는 것들, 안 사도 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죠. 애플의 아이폰,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테슬라의 전기차. 그죠? 메타가 출시하고 있는 메타의 VR, AR 같은 이런 기기들 굳이 지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출렁출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몇 가지 뉴스들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리면, 보시면. 자, 요게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Consumer Inflation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소비자들이 향후에 그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5개월 동안에 가장 최고치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요거를 꺾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영향을 좀 줬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센티먼트, 그죠?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의 악화에 이 부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고, 그죠? 끈적끈적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꺾여줘야지 연준의 스탠스가 좀 비둘기적으로 확실히 바뀔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들의 파업, 그다음에 가자지구 중동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이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 달 뒤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미국의 소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떤 뉴스냐면 카이저 퍼머넌트의 파업이 합의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파업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나마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만 쪽에 당뇨 관련된 그쪽인데, 오젬픽과 그 다음에 위고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보노디스크의 세일즈 매출과 이익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좀 좋았던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일라일릴리가 이번 주에 신고가를 막 경신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또 장중에는 신고가 갔다가 약보합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뭐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뭐 숫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성장률 자체를 30에서 거의 40%씩 성장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신부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나오기 반영 안 된 처방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적응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성장률은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제가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저기 뭐죠,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저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펩트론, 그다음에 또 인벤티지,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벤티지랩이 장중에 금요일날 14%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뭐 코스닥이 1.5%까지 빠져버리니까요,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좀 아쉬운 그러한 그림이 됐는데,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부분 있죠, 선을 그어놓은 부분, 거기에서 딱 윗꼬리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봉의 시가 24,250원, 그 부근에서 제가 이제 지지가 있었는데 그 지지력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 올라오면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딱 인벤티지랩도 저항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틈새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커죠, 하커. 자, 경제 요즘 이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피력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커 의장도 의장이 아니죠, 그 연준 위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죠, 하커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는 부분도 저런 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좀 이어지면서 나타났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 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을 좀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구매력 자체가 역대 최저치로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다시 좀 안정을 찾고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부동산 뭐 구매력이 다시 단기간에 크게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웰스 이펙트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주식과 부동산은 당연히 웰스 이펙트에 영향을 주고 나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유지가 되어야지만 그죠? 유지가 되어야지만 소비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미국의 이제 가격, 부동산 가격들도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소비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속 좀 체크는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나왔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동의 이슈가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좀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미국이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 실적 플러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괜찮았다, 긍정적이다. 특히나 은행주들의 실적,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의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준 위원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커 총재가 금리 현 상태 유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중동의 리스크죠. 이 중동의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얼마? 24시간 이내에 대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시간 이내에 대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기를 뭔가 엄청나게 초토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주면 이게 뭐 여론이나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대피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폭격을 가하면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준 게 아닌가 준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혹시나 있을 뭐 대규모 어택, 군사 작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금 주말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 사이에 뭔가 여기에 이미 터졌을 수도 있고, 제가 일요일 밤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수가 커지면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금리. 자, 금리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만약에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모든 자산들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위험한 쪽으로 갈까요?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죠? 당연히 위험한 거 버리고 나는 안전한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어디가 됩니까? 만약에 지구상이 멸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그래도 늦게까지 살아남을 나라라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이라는 탄탄한 글로벌 넘버원을 떠올릴 것이고,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시소 이야기 해드렸죠. 시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바로 채권의 원리죠.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굳이 그 높은 금리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다들 국채를 안 살려고 하고, 국채를 안 살려고 팔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좀 쿠폰을 높게 줘야, 그죠? 쿠폰을 높게 줘야 달리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말 사이에 중동 사이에 큰 변수가 발생을 하면 이게 금리를 떨어뜨리는, 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금요일 날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본드 4.61 요렇게 영향을 일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십니까? 네. 4.7을 넘어섰던 금리가 물가 나오면서 4.7을 넘어섰던 금리가 이렇게 4.61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금리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지만 유가 또 금리의 상방 영향으로 상승 영향으로 작용하는 게 에너지 가격 아닙니까? 물가 아닙니까? 그죠? 유가죠, 유가. 유가는 결국에는 러시아 제재 뭐 이런 부분들과 이번에 좀 이슈가 겹치면서 주말 사이에 이게 6%인가요? 잠깐만요. 6% 아마 제 기억으로 6%로 기억나는데 네, 5.99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상승을 했는데 88달러까지 거의 다시 올랐습니다. 그죠? 자, 이란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별로 유가가 전쟁 전까지 다시 떨어졌던 이유가 이란이 여기서 빠져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계속 강조를 했고,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전으로 이란이 여기에 들어와서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산유국들이 아니니까 유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강했죠. 그죠? 네, 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 문제로 이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유가가 120에서 150달러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제 성장률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일부 있다.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면 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자극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면 10월 달 물가가 11월에 발표될 텐데 이게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등등이 이런 등등이 기대 물가와 소비 심리를 꺾으면서 중동 사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주말 사이에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판 거죠? 위험 자산인 그 다음에 고밸류 주식들인 기술주들을 매도를 하고 뭘 샀겠습니까?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제가 에너지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채권을 산 거고요, 금을 산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요거 키워가지고 자, 그래서 핵심은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핵심은 전쟁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국제유가다. 요거는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넣어 드린 건데요. 그죠? 자, 이스라엘 사태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핵심은 확전 여부고,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유가가 87달러 위로 올랐다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튀어 올랐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에너지 가격들. 자, 만약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뒤에 이란이 있다,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다들 이란산의 석유가 어디에? 시장에, 마켓에 이란산 석유가 지금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물가에 안정에 영향을 주겠죠. 이란산의 석유가 시장에 나와서 세계로 다시 나와서 물가를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전쟁이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뒤에 만약에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된다라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란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뭘 하게 되죠? 예,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 러시아를 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가스, 러시아의 석유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그게 안 나와야지만 자금줄이 끊기잖아요. 자금줄이 끊겨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죠. 이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 이란을 결국에는 제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이란산 석유가 시장에 나와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를 떨어져야 되는데 석유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에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다시 유가 오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가는 그럼 빨리 안정을 못 찾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하방이 80달러 정도 전후에 하방을 막아주는 요소가 된다. 그죠? 유가가 우리가 제일 좋은 유가는 70에서 한 90달러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무난해요. 100달러 이상 가버리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요. 12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 자체를 꺾이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유가가 여러분들 만약에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국 곳곳에 주유소가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가면 우리가 이렇게 가격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2천 얼마, 경유는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기도 두려울 정도로 아마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류비를 내가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유류비로 한 50만 원 정도 써.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한 50만 원 정도 쓰는데 만약에 이란산의 원유가 석유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그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120달러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유류비가 300만 원에서 50만 원 나갔을 때는 얼마 남는 겁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을 내가 소비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이 안 오른 상태에서 300만 원인데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만 원으로 올라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 200만 원으로 내가 어디에 수요를 할 거냐라는 거죠. 수요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 사고 경기 소비재 샀는데 필수 소비재 이미 어느 정도 사고 나니까 경기 소비재 사려고 하니까 돈이 별로 없네. 그죠? 돈이 별로 없네.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다른 곳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게 이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피스. 네. 그래서 당연히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어떻게 전쟁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뭐 8.15 가족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빨리 평화가 와서 전 세계 인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인류가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말에 유가가 급등했고, 자, 문제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의 지정학들이 중동에서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와 자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방산주들이 결국에는 전쟁의 불확실성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일부 섹터 중에서는. 그래서 에너지와 방산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움직였던 섹터는 무엇이죠? 에너지 섹터와 기타 자본재가 우리는 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기관 매수세가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팔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금요일 전에까지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짙은 색인데 유가의 상승보다 천연가스의 상승이 옅은 초록색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유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 세계 수요의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죠. 저도 벌써 후드티 이제 이렇게 모자 달린 거 입고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타이트해진 유럽의 수급 상황에서 이 전쟁이 발생해지면 유가 상승보다 천연가스 상승이 더욱더 가파르게 최근에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뭐 이란의 이슈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연가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전쟁 당시에 유가는 크게 더 이상 길어지지 않거나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잠깐 상승세 이후에 다시 완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중기적으로 유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시장으로 나와야 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제재가 되면서 이게 또 묶일 건지 아니면 이란과 관계 없으면서 이게 풀릴 건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고에 보관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안 붙나요? 이자는 안 붙습니다. 그죠?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표시 자산의 원자재는 대부분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유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유주는 그냥 진짜 짧은 단기 모멘텀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정유주는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유가가 얼마죠? 90달러 정도 되죠. 그죠? 자, 90달러에 내가 원유를 사와서 이거를 공장에서 잘 정제를 해서 다시 되팔 때 100달러에 팔면 요 9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파는 요 마진이 10달러 아닙니까? 요게 바로 정제 마진이거든요.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느냐 이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유주들한테는 실적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데 보통 정유주들의 복합 정제 마진의 밴드는 평균적으로 6달러에서 12달러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2분기 정도에 이미 이 정제 마진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또 단기간에 또 뭐 끝나버려. 그러면 이게 뭐 센티도 또 단기적으로 뭐 수심도 별로 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정유주는 정말로 전쟁 초입에 싸게 사지 않는다라면 전쟁과 관련해서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복합 정제 마진이 매우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최악을 지나서 약간 돌아서려고 할 때,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정유주들을 트레이딩할 타이밍이고 전쟁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근데 이거는 선수분들만, 고수분들의 영역이지 초보자분들이 건드릴 만한 영역은 아니다. 제가 매일 이제 52주 신고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흥구석유가 최근에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여기 있나? 52주. 여기 보시면 흥구석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제가 하늘색으로 또 색칠을 해드립니다. 52주 신고가가 역사적인 신고가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제가 칠해드리는데 흥구석유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중동의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선수분들과 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도
27%나 급등 마감을 했네요. 리스크가 커지니까 전쟁 리스크가. 그리고 이제 가스 가격이 불안정하게 막 움직이게 되면 이런 지역 가스 업체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장시작전 방송에서 GSE가 그래도 장중에 뭐 20% 가깝게 움직이다가 10%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테마주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고수분들과 선수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서 비료 재고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이런 산업들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그 천연가스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곡물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러우 전쟁 때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죠? 공급 차질로 글로벌 비료 가격이 뭐 이슈가 생기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스라엘 전쟁으로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변수들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의 기준이 필요한데 추세적으로 요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 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 추세를 좀 깨고 내려오면 그때 우리는 좀 제대로 된 공격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금요일 날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또 약간 주춤하던 하이드 스프레드가 고개를 들어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추세대를 이탈하고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깰 때, 그때 우리는 좀 제대로 된 공격 앞으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제가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털렸고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에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되었었고요. 다시 이제 요 매크로 환경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고 하이드 스프레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짧게 요거는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선방을 해주는 쪽이 요쪽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금요일날 이제 상업펀드 연기금 투신에서 이제 매매를 한 동향인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의미 있게 매수 강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오테크닉스와 HPSP를 상업펀드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샀고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 다음에 펜트론, ISC 자 이런 종목들은 다 뭐죠? HBM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HBM 관련주들 제가 낙폭 과대한 거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HPSP, 이오테크닉스, ISC 그죠? 웬만한 여기 HBM 관련주들을 다 이미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 주에 뭐 DIT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시장 때문에 약간 주춤했었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DIT 한번 볼까요? DIT 요 자리죠, 요 자리. 지난번에 제가 수급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요 구간이었는데요. 시장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시장이 조금 안정 찾으니까 바로 저렇게 이번 주에 수, 목, 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네요. 좀 아직까지는 좀 숨겨진, 덜 알려진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금요일 날 터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도 DIT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도 여러분들한테 장시작전 방송에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 수목금 아마 제가 DIT를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또 대표님이 제 HBM 관련주 중에서는 탑픽이 뭐예요? 뭘 좋게 봐요? 라고 딱 찍어서 또 질문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요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해놓은 요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있다라고 금요일에는 딱 찍어서라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IT를 일단 HBM 관련주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고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싼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여기 가져다 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딴지걸 부분은 없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냐면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이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그쵸?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게 실적이 이제 11월 한 24일인가요? 정도에 아마 제가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잘 나오고 뭔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뭔가 또 H밴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자본을 투여를 하려면 그 밑에 하이닉스 밸류 체인한테 영향을 주겠죠. 요거를 제가 요거까지만 좀 판서를 통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여전히 좋아. 이번 주에 뭐 $700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좋아, 그죠? 그래서 실적도 좋아, 여전히 좋아. 그러면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HBM의 물량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의 HBM 관련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생산을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왜? 엔비디아 쪽으로 HBM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하이닉스 향으로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는 DIT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숫자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이 나타나겠네 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가 먼저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업황이 여전히 좋네,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되네, 그러면 HBM 쪽이 당연히 좋아지겠네. 왜? 이거잖아요. 인터포즈 기판 위에 CPU, GPU, 그 다음에 이 그림, 그쵸? 그럼 이게 HBM 아닙니까? HBM. 이게 잘 되겠네. 그러면 이게 하이닉스한테 낙수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저 HBM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게 하이닉스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쪽으로 어닐링 장비가 DIT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삼성향으로 이오테크닉스를 본다라면 SK 하이닉스향으로 저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IT를 본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3일 연속으로 지금 강하게 올랐고요. 저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위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좀 터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3,300억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고점에서 이제 거래가 약간 터지면서 손바뀜이 약간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1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금요일날 양봉의 시가가 16,150원입니다. 16,150원. 네, 여기 정도 되죠. 16,150원.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 16,150원을 깨야 될까요? 깨면 안 될까요?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거를 깨버리면 외국인들은 사자마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거, 물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물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은. 그러면 없는 분들 입장에서, 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제가 예를 들어 원래는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거나 뭐 들어가신 분들,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깨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최근에 전쟁이 만약에 주말 사이에 확전이 되고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으면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의 일부는 분할 매도, 그죠? 약간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지금 주도주,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깨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은 일단 홀딩해서 가볼 만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준다, 시장 때문에 조정을 좀 준다,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 부근까지 한번 좀 빠져준다, 그러면 한번 또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해볼 만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1차로 한번 사고 또 15,000원 저기 정도 구간에 이하에서 또 한 2차로 사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사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 또 HBM과 관련된 부분에 또 성장성이 부각이 될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시총 4,000원 정도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좀 보실 만한 반도체의 좀 새로운 종목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미국향으로 수출이 잘 되는 쪽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종목이 잉글우드랩이랑 뭐 이런 종목들이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잡히는 모습이고 2차전지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2차전지 마지막으로 2차전지만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번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실적으로 나와버렸죠. 제가 가족 여러분들은 좀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7월 26일 이후로 7월 26일 그 피레침의 고점을 장중에 찍은 사상 최대의 거래 대금이 터졌던 7월 26일 이후로 저는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리튬 쪽도 그렇고 저희 KB증권 가족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자, 요거 때문이죠. 요거 3Q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4Q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아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3Q의 실적이 나왔죠. 완전히 컨센서스를 빗나가면서 완전히 뭐 실적이 무너지면서 장중에도 빠졌고 시간에서도 이제 빠졌는데요. 이 부분 때문이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 리튬의 가격이 원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빠지면서 판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나지 못하면 4Q에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일 텐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쪽이 아직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일단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충전 문제도 별로 크게 전기차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제가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내가 이거를 꼭 왜 사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기차의 수요를 떨어뜨리고 재고를 떨어뜨리고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특히나 전기차 잘 팔릴 때 공급 과잉에 있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광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전기차는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으로서 우리가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상품성이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전의 문제도 없어져야 되겠죠. 결국에는 전기차가 특별한 게 있나요? 결국에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에서 가장 좋은 것은 편리해야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좀 살아날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가 꺾이고 있는데 언제 꺾이느냐, 뭐 멈추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어쨌든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배터리 셀 업체보다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죠. 실적 성장도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파워가 생깁니다. 굳이 뭐 급하게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수요가 더 폭발적일 때는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 회사들이 더 높게 사주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2차전지 내에서 이번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그죠? 셀 업체들이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자체를 일단은 저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다가 뭔가 좋은 흐름이 좀 발견이 되고 변곡점이 생길 때 저도 다시 좀
좋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할 수 있지 추세적으로 뭔가 이게 돌려 세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아직까지는 환경인 것 같고,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는 다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2차인지 전기차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들과 또 주말 찐시황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를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드린 이유는 뭐 주말 사이의 분위기를 보고 제가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고 종목 이야기를 뭐 활발하게 해도 괜찮을 만할 때는 그때는 또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가족 여러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